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FDI 세계치과연맹에서 제정한 덴탈 에틱스 매뉴얼, 그러니까 치과 윤리 핸드북을 가지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주제별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의 치과의사 윤리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시간까지 해왔던 것이 FDI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윤리규범이었죠. 오늘 할 얘기는 그러니까 KDA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만든 윤리규범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정해 봤습니다. 먼저 윤리 규범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를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윤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으로 두 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윤리 규범들을 보니까 대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주의, 계약주의, 도덕주의. 먼저 이제 그 도덕주의부터 살펴보면요. 도덕주의는 대표적인 게 아마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도 물론 이제 계약주도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사로서 기본적인 뭐랄까요, 의무랄까요, 의무를 중심으로 기록돼 있죠. 아니 권리, 그러니까 명예, 의미라기보다는 명예를 중심으로 의사의 명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계약주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이제 계약의 측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의 영역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는 주로 계약주의에 의해서 많이 모든 것들이 좌우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형식으로 정식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이 계약주의와 도덕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료에 일반적으로 부여해 왔던 그런 가치, 명예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들이 이 계약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많이 손상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전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주의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프로페셔널리즘이죠.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도덕주의, 모랄리즘, 뭐 컨트랙추얼리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 전문직과 관련된 윤리는 대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그러니까 명예를 강조하는 도덕주의와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계약주의, 그것의 장단점을 합쳐서 만든 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과 탄핵주의라는 게 때문에 이건 법률 용어인데요. 먼저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도덕주의와 관계가 됩니다. 규문주의는 도덕주의와 관계가 돼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고, 탄핵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전문주의나 계약주의와 관계됩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거 진짜 잘못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도덕주의 같은 경우에는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무 야단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탄핵주의는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해서 그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사람조차도 반론권을 보장받는 그런 도덕 규범이 탄핵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주의나 계약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그 치과의사 윤리 규범은 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핵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을 중간에서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실천을 하려다 보니까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실체 규범이 필요합니다.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체 규범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규범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윤리 규범은 이렇게 전문지를 채택하고 있고요. 탄핵지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체 규범과 절차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치과의사 윤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뭐 핵심 가치도 얘기했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기본 원칙은 뭐 이렇게 뭐 표현했는데요. 환자 우선의 원칙, 환자 자율성의 원칙, 정의의 원칙, 신의의 원칙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이해하기 좋으라고 어쨌든간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마음, 느린 마음입니다. 보통 인지과학에서는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 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얘기합니다. 시스템 1이 빠른 마음이고요. 시스템 2가 느린 마음이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빠른 마음 직관적인 것이죠. 바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린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판단하는 반성적인 것입니다. 직관적인 것인 반면에 반성적이고요. 이쪽은 본능적인 반면에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빠른 마음은 즉각적이고 여기 지연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빠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야 하죠. 빠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 어렵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위험이 왔는데 뭐 칼이 날라오는데 피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해요. 그다음에 생존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익에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된 마음이 빠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느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로서 그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규범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존과 규범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빠른 마음은 파충류의 뇌라고 한다면 느린 마음은 포유류의 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거를 주로 발전시켜야 되느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것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뭡니까 뇌의 간을 중심으로 한 이 시스템 1 빠른 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코텍스에 해당하는 그런 느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를 우선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제도나 또는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마음은 본능에 해당하고 느린 마음은 이성에 해당하죠. 이것들이 모여서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성적인 뭐 칸트처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분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본능과 이성이 합쳐진 그런 감성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그 윤리 규범을 보면요.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주의고요. 유니언리즘은 뭐냐면 이거는 조합주의입니다. 조합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을 유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예요.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자, 우선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노블리스 오브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가진 만큼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출발한다면요. 유니언이즘, 노동조합주의에서는 인비저블 핸드.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해서 지수를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강조를 하죠.
우리가 의사로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조합주의에서는 자기 이익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사회가 제대로 질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합주의에서는 계약과 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주의에서는 그런 자율성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약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자율성이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프로페셔널리즘은 패터널리스틱, 부권주의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거라고 한다면 조합주의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조합주의를 표방하는 단체가 UAPD라는 거거든요. Un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Dentists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치과의사들이 모인 유니언, 노동조합이죠. 이쪽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한쪽에 프로페셔널리즘을 근간을 하고 있는 단체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이 칼리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라요. 대학이 아니라 어떤 그 단체, 협회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칼리지 그러면 이 보통 일반적인 의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명망으로 보나 좀 나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ACP는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의사 거고요. ACD는 American College of Dentist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다른 자기 동료들보다 더 엄격한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뭐 표창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쪽은 프로페셔널리즘이 있고 한쪽은 유니언리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게 AMA, ADA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장 큰 미국의 의사 조직이고 가장 큰 미국의 치과의사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중간을 무게를 잡는 거죠. 한쪽은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한쪽은 또 우리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균형이 없죠. 균형이 없고 주로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쪽 조합주의의 입장, 치과의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재미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면 마시멜로 아이들한테 한 4살 먹은 아이들한테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방에 놓고 다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속을 해요. 네가 네 건데 내가 15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네가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은 내가 다른 걸 또 하나 줄 거야. 라고 하고 어른들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아주 재밌다는 거죠. 이게 좀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건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이런 실험을 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한 15년 후에 다시 아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를 해보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기다려서 2개를 먹은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도 좋고 사회성도 좋더라 하는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진짜 정말로 중요한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런 우리 진정한 의미의 이해를 허티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유니오니즘이 조합주의가 그 마시멜로 테스트에 그 당장 먹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주의는 그것을 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사윤리의 약사, 뭐 대체적인 역사인데요. 우선 1948년 세계 의사협회가 제네바 선언을 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BC 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된 그런 때 만들어진 거지만, 이게 제네바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1961년은 한국입니다. 이건 한국인 경우에 1960년에 의사윤리라고 하는 한 장짜리가 나오고요. 10년 후에 이제 치과의사윤리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에 오면 KMA 의사협회가 의사윤리 선언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해 4월에 윤리 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1년에는 의사윤리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의사들의 그 윤리 규범은 선언, 강령,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죠.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치과 의사 윤리 강령은 윤리 규범은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데요. 선언과 지침은 똑같은데 중간에 헌장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미국과 유럽 의사들이 프로페셔널리즘 차터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의 의사들의 윤리는 상당히 선언적인 것이었는데 90년대 말에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전에 프로페셔널리즘을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1997년도에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그게 하나의 기점을 떼서 윤리에 대한 관점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9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26년에 전면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놨던 것을 다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전면 개정을 하게 되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처음으로 1971년에 만들었던 한 장짜리 선언이 있긴 합니다만 2006년에 4월 29일 날 대의원대를 통과한 선언 헌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나왔던 것이었잖아요. 도덕주의, 계약주의, 전문주의, 그죠? 도덕주의, 계약주의, 전문주의를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세 문서에서 그 특징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도덕주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BC 400년 그리고 1948년에 세계 의사협회가 이것을 이제 뺄 거 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 강령은 의사 윤리 강령 아까 말씀드렸던 61년, 97년, 2001년, 2006년에 나왔던 거고요. 치과의사 윤리 선언은 71년, 2006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도덕주의를 강조하고요. 의사 윤리 강령은 계약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치과의사 윤리 선언은 전문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 선언을 보면요. 보통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대개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굉장히 뭔가 권위적이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의사윤리 강령 의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이죠. 아주 객관적이죠.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과에서 윤리서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는이라고 하니까 집합적인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는데요.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료 거부권에 관련된 것, 뭐 비밀 보호에 관련된 것, 비밀 보호, 준수,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비밀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윤리강령에서는 비밀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치과의사윤리선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질 않고 정직, 성실, 신뢰 뭐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학습 목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과의사 윤리선은 탄핵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받은 사람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의사윤리 강령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봐도
똑같은 윤리 강령이지만 그 크게 큰 그 흐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과의사 윤리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전문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지금 그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것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이거 전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의사들은 솔직하게 계약주의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비교적 드러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는 좀 전문주의적 입장만 취하고 자기 이익을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죠. 빨리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치과의사에 관련된 그런 미디어입니다. 이건 1523년이니까 16세기예요. 16세기의 그림을 봐도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보세요. 뭐 많이 제가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닌 거지만은 치과의사라고 보이는 사람이 이제 장에서 진료를 하죠. 환자는 굉장히 그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제3의 인물이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환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표정을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벌써 16세기의 이런 그 판화거든요. 이게 판화로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풍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치과의사가 상당히 풍자의 대상이었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른쪽 그림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네트워크 치과 해갖고 진짜 이거 보세요. 입안에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심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 앞 전치부에. 그래서 뭐 30분이면 16개를 침는다든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도덕적 사유의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뭐 도덕적 가치, 상업적 가치, 전문가적 가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도덕주의, 이거는 뭐예요? 계약주의, 전문가주의. 이것 이런 그 이놈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의술은 인술이다, 상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의술은 그 인술인 동시에 상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의사들도 그래야 되고 일반인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동시에 상업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전문가라는 것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주의와 계약주의, 이게 도덕주의와 계약주의예요. 그죠? 도덕주의와 계약주의의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전문가주의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주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 뭐 이건 뭐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남들이 잘 알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랜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우리들 나름대로 그 훈련과 지식을 전달하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한테 자율성을 달라. 이게 전문가주의입니다.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만들어진 프로페셔널리즘인데요. 사실 우리 역사적 경험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비해서 한국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양의 의사들은 몇백 년 전부터 자기들끼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단한 노력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비윤리적이거나 그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징계하고 스스로 걸러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율적 통제 경험은 없고 의사직에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정부의 그것도 아주 권위적인 식민지 정부의 규제를 따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 한 뭐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에 와서 전문가주의를 뿌리박을 수 있는 그런 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재밌는 실험 하나인데요. 아, 어떤 유럽의 어떤 대학의 세미나실에서 한 실험이랍니다. 세미나 하면서 이제 누구나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자가 있어요. 근데 그 벽에다 커피를 이제 따르는 벽에다가 그림을 눈에 띄지 않게 그림을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한 일주일은 꽃을 붙여놓고 그 다음 일주일은 사람의 눈을 붙여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세미나실에서는 자기가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그 커피 값을 거기다 돈통에다 집어넣는 그런 뭐 전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은 뭔가 하면 그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꽃을 붙여놨으면 이번 주 주말에 가서 그 돈이 얼마나 모인가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람 눈을 붙여놓고 또 얼마를 모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사람의 눈을 붙여놨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뜬 눈, 이런 눈을 붙여놨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왔고, 여성의 눈을 붙여놨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속의 규범이 작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규범, 무의식 속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집단에 또는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윤리 선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윤리 선언, 윤리 헌장, 윤리 지침입니다. 이건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학술, 환자, 신뢰, 협조, 뭐 인류와 국민 이렇게 윤리 선언이 되어 있고 좋은 말만 다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도덕과 계약의 문제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1971년에 만든 치과의사의 윤리라고 하는 한 장짜리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과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다고 됐어요. 배제. 너무 강하죠, 그죠? 지금 그래서 이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건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선언이고 실천적 지침이 사실은 없었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혼자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2006년에 만든 치과의사 윤리 규범 체계는 실체 규범과 절차 규범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하는 그런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탄핵주의라고 그랬죠.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그 중에서 우리는 탄핵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실체 규범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절차 규범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 규범은 선언, 헌장, 지침이고요. 절차 규범은 징계 혐의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도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선언입니다. 선언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항에 되어 있고요. 전문 되어 있고 기본원칙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원칙은 우선 환자 복지 우선, patient first라고 그랬죠. 환자 자율성, autonomy, 사회 정의, justice, 진실, integrity.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본 원칙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치과에서 윤리 헌장에는 10가지 항으로 되어 있고 지침은 이 각각의 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의 유지와 컴피턴스죠. 성취한 정보 제공과 의견 존중, 비밀 보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데 대개 이 앞부분은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의미의 윤리 규범이라고 한다면 뒤쪽 부분에 가면은 이건 주로 어떤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 규범 체계 능력의 유지, 관료 유지,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성실한 정보 제공과 의견 존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밀 보장,
환자와의 관계가 적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적절한 관계, 특히 뭐 히포크라테스 선수 때부터 나온 것들은 또 성적인 접촉을 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환자를 보는 중에 이 사람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가정폭력.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하여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은 당장은 명확한 규범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일반 의학에서는 지금 각 그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도 빨리 진행돼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의 질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이 과잉 진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가면 비윤리적인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 기반 치약이 돼서 공인되지 않은 의료 시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시험적인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권위 있는 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IRB 같은데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별을 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거 지역사회 봉사를 해야 되고 보건에 기여를 해야 된다. 뭐 교육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노력한다. 적정 진료를 한다. 표준 진료 지침이 여기저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 당시 이 표준 진료 지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과잉 진료 금지. 이것이 이제 지금 아마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진료 문제. 과잉 진료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갔을 때도 당장 만날 수 있는 문제고요. 과잉 진료를 하고 안 하고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굉장히 크게 좌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판단을 알아서 하시고요. 적정 진료비, 그렇죠. 허위 충고는 안 되겠죠. 이해관계의 관리와 신뢰 유지, 부당이익 추구 금지. 이거는 이미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미 이런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김영란법 이전에도 불법이긴 했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또 그쪽으로 점점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공정 마케팅 금지, 환자 유인하는 행위,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 그러니까 이건 전문인 집단,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서 내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그 전문직,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인터프로페셔널 릴레이션십. 그죠? 뭐 치과 위생사하고 관계라든지 의사하고 관계라든지 뭐 간호사하고 관계라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정당한 비판과 부정의 고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윤리 선언의 아주 앞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진료 능력이 아주 심하게 손상되었다든가 비인류적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규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윤리교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